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등의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160조 원. 또 2025년이면 차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고 규모도 큰 것 같고. 근데 좀 구체적으로 이걸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건지 10개 뭐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좀 잘 쏙 안 들어와요. 좀 어려워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시사회 진행자 김성환의 뉴스소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판 뉴딜입니다. 네. 이 시점에 왜 뉴딜이에요? 뉴딜은 우리 카드 게임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네. 뉴딜이 카드 게임 용어예요? 네네. 쉽게 말씀드려서 카드를 바꿔서 새로 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판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판 바꿨다. 예. 이게 카드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고스톱 이렇게 치시다가 그 화투를 바꿔서 다시 친다는 얘기예요. 카드는 안 와닿는데 왜 고스톱을 얘기를 하세요? 전 그건 와닿는 사람인가요? 아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걸 이제 경제로 갖고 오면요. 뭐 카드를 바꾼다는 얘기니까 카드라고 하는 게 일종의 게임의 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꾼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 우리가 수출 주도 성장을 주로 했었고 네.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주로 해왔었는데 이건 제가 어렸을 때도 계속 배웠던 거예요. 네. 근데 그 큰 판을 바꾼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경제를 흔히 얘기할 때 뭐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보고 대회에서 사용한 표현이 있는데요. 추격형 경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이 우리보다는 경제 성장을 빨리 했으니까요. 20년 앞섰다 했다가 뭐 10년까지 쫓아왔대더라.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먼저 전자제품 만들면 우리 뒤따라가면서 그 제품 모방해서 만들고 일본이 반도체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 우리가 갖고 와서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을 따라가는 경제였거든요. 네. 뭐 굳이 일본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추격하는 형태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격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추격을 당하는 처지가 돼버렸어요. 중국한테. 그러니까 선진국을 따라가지는 못했고 뒤에 쫓아오면서 추격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수출 규제 같은 것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좀 뒤쳐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일본 뭐 그래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잖아요. 의식이 많이 바뀌기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구매력을 가지고 따졌을 때는요. 우리나라 국민소득하고 일본의 국민소득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일본을 많이 따라잡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무분별한 과잉 중복 투자는 계속되어 왔었고요. 대기업 중심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문어발식 확장 경영. 아니 뭐 제철하는 기업이 뭐하러 백화점을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사실 버젓이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구조조정 시기를 지금 놓친 상황입니다. 과잉 중복 투자를 아직 해소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2차 3차 하청으로 전락해 있잖아요. 경쟁력을 잃어갔고요.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일자리는 줄어들고 국가 성장 동력도 줄어드는 이런 현상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제 구조 자체를 우리가 뭔가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렇게 팍 한번 턴해보자, 바꿔보자 이런 이제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과거에 뭐 대기업들이 뭐 방만한 경영해가지고 뭐 망한다더라. 그런데 이 기업 망하면 안 된다. 일자리가 어떡할 거냐라고 해서 막 세금 뭐 투자해주고 막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한국 대기업은 망하지를 않잖아요. 세금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은 다 금융 지원해주고 다 하니까 그리고 다시 되살려 놓으면은 오너 잠시 퇴진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기업에서 또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발표가 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나왔어요. 이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을 하면서
K방역이라는 말이 사용됐잖아요. 네. 뭐 왠지 뿌듯해졌어요. 방역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선진국보다 더 잘하고 있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선진국 모습을 잘 보시면은 지금 방역도 제대로 못 하고 있죠. 경제가 걱정이어서 막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응급 처방일 뿐이고 근본적인 대처는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느꼈던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 뭐 지금 이미 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산업 구조를 그런 쪽으로 자꾸 바꿔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차라리 더 빨리 가자. 더 빨리 가서 선진국이 못 따라오는 데 가가지고 우리가 기다리자. 그걸 우리가 경제 구조로 만들자. 이런 취지가 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발표해야 됐고 왜 이걸 지금 해야 되는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이렇게 세 가지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디지털이면 뭐 5G 뭐 이런 쪽 같고. 네, 다 그런 분야하고 가까이 그린이면 환경인데. 네. 그리고 또 하나 뭐요? 휴먼 뉴딜. 이거는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는 아닌데요. 사람 중심이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디지털 뉴딜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뭐 반도체 강국이다, 게임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고 물론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 조금 예외적이긴 하지만 최근 글로벌 IT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 기업 들어가는 기업이 있습니까? IT 기업에요? 네. 삼성 빼놓고요. 하드웨어 분야 빼놓고.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이런 다 뭐 테슬라, 뭐 이런 거 페이스북,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우리 기업은 없네요. 없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다 알고는 있지만 예. 우리 기업이 주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K방역에서 바로 그런 자료들을 쓰고 있는데 네, 정작 그렇죠. 기업적으로는 못하고 있군요. 산업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 그런 기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말할 때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예를 들어서 냉장고와 세탁기가 대화하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을 해요? 냉장고하고 세탁기가 대화를 한다. 냉장고가 일기예보 파악해가지고 세탁기한테 오늘 좀 빨리 뽀송뽀송하게 말려줘야겠네. 그럼 세탁기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대화가 가능하려면은 그게 다는 아니고. 그게 네, 다는 그렇죠. 아니고요. 설명해 주기 뭐 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신호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요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이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그렇게 기기 간 서로 소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디지털 뉴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 플랫폼을 한 30개까지 확대를 하고 네.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줘야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14만 2천 개를 개방을 하겠다.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을 구축하겠다. 근데 그만큼 속도가 좀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기 위해서는 네.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기술에 5G 융합 기술을 접목하겠다. 뭐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하고 그 각각의 기술 인프라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아이언맨 예. 아시죠? 거기 보면 자비스라는 그 컴퓨터가 나옵니다. 네. 이게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미래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예. 이거는 기업 한 곳이 투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산업 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의료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원격 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그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병원으로 가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환자 관리도 좀 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잘 효율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린 뉴딜은요?
그린 뉴딜은 과거 녹색 성장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4대강. 네. 근데 자전거 타고 4대강 댐 만드는 게 녹색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버려야 되는 사고일 것 같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기질이 급속도로 좋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는데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기후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원 자체를 바꿔야 되잖아요. 에너지원 자체를 바꾼다. 네.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바꿔야 그 배기가스가 안 나오도록 하는 친환경으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수소 경제를 키우는 거라든가 전기차나 수소차를 조금 더 보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나 이런 것들은 점점 퇴출시키겠다. 그리고 에너지원에 있어서도 태양광과 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에너지원을 바꾸겠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개발 위주의 정책들을 많이 펴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경 얘기를 하면은 아니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환경적인 측면이 바로 생산성과 연결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장 사람이 못 살겠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 겪고 있습니까? 그랬네요. 그리고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점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온실가스 확 배출하면서 이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플라스틱 마구마구 써가면서 사는 이런 것은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이미 선진국들도 다 돌아서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선진국도 천천히 가는 걸 우린 좀 더 빨리 가보겠다. 이제 이런 대책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휴먼 뉴딜은 그럼 복지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개념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 최근 기본소득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거랑도 맥락이 같은데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고용해질은 더 떨어지고 소득 자산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로봇 갖고 있는 사람이 그때는 또 갑 중에 갑이 되지 않겠어요? 인공지능 소유한 사람. 그렇죠. 빅데이터 갖고 있는 사람. 용량도 크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누구 한.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어떤 하드웨어도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주 소수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소수가 엄청난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가 올 수 있다. 그건 안 고용 문제는 더 특히 그렇고. 그래서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유지를 추진하면서 일자리가 더 생길 수는 있겠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을 좀 더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소외나 노동 소외를 막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생계를 보장받고 아플 때 편히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 적극적으로 더 도입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수급자 수도 더 지금보다 많이 늘려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 좋아요.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실은 이렇게 돈 많이 갑자기 투자해서 정책적인 연계성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라는 또 지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과거에 녹색 성장하고 다른 거 뭐 있어? 뭐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뭐 35페이지나 되는 여러 가지 방대한 양을 다 갖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작 우리한테 와? 이렇게 좀 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계획을 발표한 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 피부에 와닿느냐고 물어보면은 뭐랄까요? 약간 바보 같은 질문 아닐까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인데요.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얘기할 때 이전 정부 때 집 많이 신도시도 건설하고 많이 지으면 그 다음 정부가 혜택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 많이 했죠. 집 지으면 한 5년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정부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실제로 구체화되고 뭔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것 같고요. 일자리 만드는데 단기 일자리 많이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지금 정부가 목표치 제시하는 것만큼 일자리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일단 저 방향이라고 하면 뭔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 잘 가나 보자라고 하는 것보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죠. 점검하고 또
확인도 하고 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야 제대로 가는 길을 네, 갈 수 맞습니다.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게 우리 미래이기도 하고요. 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